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죠. 그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갑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권력과 남보다 나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 탐욕심으로 없는 사람 거를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갑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부가 또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조금만 성찰을 해보면은 사실 인간이 우리 명자의 성선설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심성 가운데에는 분명히 저는 착한 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게 명자가 얘기하는 사단 아닙니까? 척은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네 가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간다움,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성찰하면은 갑질 문화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심을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하고가 만나서 독특한 갑질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이 돼서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한국 상황이 지금까지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 이걸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기회비용이 소모가 됐습니까? 국론도 분열되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 사실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뿌리 깊게 잠재라기보다는 뿌리 깊게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 있던 현상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의 방법이 법과 제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문학적인 공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유용하게 필요하다. 특히 어린 나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시민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준법 정신이라든지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고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품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사회를 좀 더 밝고 나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춘추 시대 때 2500년 전에 정자산이라는 인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사마천학회에서 올해 제가 기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릴 캠페인 가운데 하나가 노블 오블 캠페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캠페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군에 제가 먼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리더들, 군인들이 우리의 군기, 그 다음에 뭐 비리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병들 물통, 수통 하나 바꿔주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 6.25 때 쓰던 거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에 비례대표 청년 배당으로 들어왔던 여기 어디죠? 저기 순천 쪽에 김광진 국회의원이라고 젊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거기 국방 전문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수통을 결국 교체하게 했어요. 그런데 배급이 안 됐어요. 창고에 또 집어넣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을 담아서 먹는 수통은 위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문제가 이제 병사들의 침대가 개개인별로 배당이 안 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침대를 각자 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전력면에서 아직도 북한보다도 뒤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병들 인권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다고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이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군대 쪽에서는 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합참 의장님이 또 그런 의지가 있어요. 저하고 인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군대에서 먼저 노블 오블 캠페인을 먼저 한번 해보자. 지휘관들부터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교육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캠페인이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자산 이야기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역사적인 사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출생 연도는 미상이긴 합니다만 기원전 582년 정도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공자님보다 한 세대 정도 앞에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자님이 기원전 551년인가에 아마 태어나셨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딱 30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죠. 한 세대 앞이다. 공자님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자산은. 왜 정자산이냐? 정나라. 중국의 춘추시대 때 정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당나귀 정씨라고 얘기하는 그 정씨, 나라 정자. 그 정나라가 성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정씨의 시조입니다. 그 정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가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하고 호는 구별하실 줄 알죠? 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고, 성명 말고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다 자로 부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별명이죠. 별칭인데 고상하게 지어주죠. 그리고 커서 자기 스스로 짓거나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이 지어주는 거 호죠. 그래서 자가 있고 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주로 자로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은 주나라 왕실하고 같은 희씨성이고요. 이름은 교입니다. 그래서 희교고 별칭이 또 공손교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손시의 시조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것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정자산 하면은 90% 이상은 다 압니다. 중국 사람들도 다 정자산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전문가가 쓰기 나름이겠죠. 그죠? 제가 가장 많이 정자산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연도는 기원전 52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61세를 살았습니다. 딱 환갑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할아버지가 임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나라 11대 국군 목공이라는 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자산이 임금은 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나라에. 20살 전후에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30세 전후에 귀족으로서 최고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경에 올라갔고, 40이 넘으면서부터는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재상으로서 20년간을 역할을 다하다가 61세 때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희공, 강공, 정공 이 세 임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애는 약 40년, 그 가운데 국정을 주도했던 재상으로서 2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나라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얼른 찾아보세요. 한가운데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정. 예, 거기입니다. 황하가 흘러가는 곳이고요. 오늘날 중국의 하남성 정주시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하남성의 수도입니다. 정주가. 하남성은 인구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황하가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원이라고 부르는 땅이 바로 하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운데에서도 중원 하잖아요.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뭐 천하를 제패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또는 중원 축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원에서 사슴을 쫓는다. 권력, 천하의 권력을 쫓는 걸 우리가 중원 축록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원입니다. 여기가 하남성입니다. 쫓기는 하남성만을 가리키는 게 중원이라는 뜻이고 좀 넓혀 나가면은 중국에 보면은 황하가 있고 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하 동쪽으로 태항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하 북쪽을 하북, 황하 남쪽을 하남, 그리고 하북성, 하남성이 있죠. 그죠? 여기가 하남성. 그 다음에 태항산맥 동쪽을 산 동쪽이라 해서 산동, 서쪽은 산서. 그래서 산동성, 산서성, 하남성, 하북성. 여기에 시안, 옛날에 장안이 존재했던 섬서성까지 딱 5개가 중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산과 강으로 딱 구별하면 되고 중국의 전체는 장강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장강 북쪽을 강북, 장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강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장강 북쪽은 밀가루를 먹고 장강 남쪽은 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서 밀가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장강 북쪽으로 가야 되고 쌀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장강 남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지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하는 분들은 장강 남쪽에 가서 사업하면 별로 수익을 못 올립니다. 여기 습기가 많은 곳이니까. 예를 들면 뭐 마스크팩 이런 것들은 건조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으로 가면 된다. 그래요. 풍토, 땅이 넓다 보니까 풍토, 인문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문지리를 잘 헤아려서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헤아려서 현지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 중국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가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상형 문자를 4,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유일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문자 하나하나에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역사고 이것 자체가 문화가 됐잖아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 이 뭐 인명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스토리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지화 전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가게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점 상호를 짓는다든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어필할 수 있는 기본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자산이. 잘 보시면. 근데 이 정나라가 황하가 흘러가는 데다가 중국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전후좌우 동서남북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서 모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꼭 차지해야 되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북쪽에 있는 세력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정나라를 거쳐야 되고 남쪽에 있는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정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황하라고 하는 강이 딱 놓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나라를 거쳐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리적 위치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구주의 인후다. 그렇게 돼 있죠. 인후는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구주는 천하를 얘기합니다. 그 천하의 목구멍입니다. 여기가. 딱 걸리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자산이 태어날 무렵에 정나라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처음에 초기 정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패주로서 상당히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5대 여공 이후에 공실의 임금하고 귀족들하고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임금이 살해당하는 정변을 계속 겪고 그 와중에서 북쪽에 있는 진나라 여기 보시면 여기 진나라가 있죠. 그죠? 요 북쪽에 있는 진나라하고 마우스 키 보이시죠? 남쪽에 있는 초나라. 요 두 나라가 정나라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공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서 시달려요. 진초 제진의 쟁패 와중에서 진나라하고 초나라의 쟁탈전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공 때 627년부터 정자산이 경이
귀족 신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이 될 때까지 70년 동안 무려 33번이나 기록에 따르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신세입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조진모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진모초. 아침에는 진나라, 저녁에는 초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정자산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가 있다. 제가 정자산을 고른 이유도 우리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정나라 장공입니다. 정나라가 가장 힘이 셌을 때 한때 장공의 석상입니다. 자, 정나라의 일생을 삶을 연표로 쭉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정자산의 정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때 송공이 죽고 희공이 즉위합니다. 아버지 자국이 군대를 책임지는 사마라는 벼슬에 올라갔고요. 18살 때 자사가 희공을 죽입니다. 시해합니다. 쿠데타가 정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강공을 세웁니다. 19살 때 이 자사가 또 같은 친인척들인 공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산이 자사하고 한패가 되어 있는 아버지 자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갔습니다. 정나라 지금 전국이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악순환, 그죠? 정변과 쿠데타의 악순환으로 가다가는 아버지도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19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네가 뭘 안다고 정치에 관여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20살 때 자사하고 아버지가 피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자산이 어린 나이지만은 자기네 나라, 정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대단한 예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피살당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귀족들이 사병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병들에게 단단히 단속을 시켜가지고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전국을 수습을 합니다. 20살 때. 이게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28살 때 자공,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자공의 정권을 견제함으로써 정계의 총화로 등장합니다. 이게 자산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게 28살이고요. 29살 때 대부들이 자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서가 정권을 담당하면서 정자산에게 귀족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분인 경에 임명을 함으로써 정계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요. 34살 때 외교 무대에 나갑니다. 정자산에게 34살 때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관포지교 같은 거 얘기하면서 춘추 5패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추 시대 때 이 제후국들 가운데서도 큰 힘센 제후국들이 나타나서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면서 존왕양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폐주가 등장한다. 그 첫 번째 폐주가 관중과 포숙이 모셨던 황공이잖아요. 제나라 황공. 황공 이후로 5명의 폐주가 등장합니다. 근데 폐주가 등장해가지고 제후국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공물을 요구를 해요.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엔의 유엔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엔에 가면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분담금 많이 내잖아요. 자연스럽게. 국제 정세에 개입하거나 또는 국제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나라들이 되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만장일치를 해야 되니까 거긴요. 유엔 회원국들은 많지만은 중요한 결정권은 상임이사국들한테 다 있잖아요. 상임이사회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힘센 나라가 미국이잖아. 미국은 분담금을 덜 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분담금을 뺀들뺀들 거리면서 덜 낸다고. 다른 나라들한테 분담을 많이 시킵니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내는 축에 속하는데 똑같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폐주는 덜 내고 다른 제후에 있는 나라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주나라 왕실도 지키고 니들 안전도 보장해 주니까 니들이 분담금을 안 내면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래가지고 괜히 조그만 나라들한테, 힘없는 나라들한테 계속 분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나라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분담금이 공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자산이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패권국들을 패권국들을 포함해서 큰 나라들을 전부 다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좀 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일찌감치 아침에 회의 끝내고 이제 술 먹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회맹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도 회맹 말씀드렸잖아요. 회맹은 그렇게 끝납니다. 되게 패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자기 체면 확 세우고,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지 생색은 다 내는 거지. 근데 정자산이 딱 나가가지고는 이놈의 회의를 하루 종일 끄는 거야. 그런데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로서 체면과 위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춘추시대 때 예법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천자가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거 아니냐.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과중하게 부담을 주게 되면은 우리 정권 자체가 위험스러워지고 결국은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은 공물도 못 내게 되는 거다. 백성들한테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분담금을 줄여주고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더 내게 해줘야 되지. 지금 어렵다. 이걸 하루 종일 따지는 겁니다. 다른 제국들이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내일도 또 따질 것 같거든.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교는 끈질게 해야 됩니다. 끈질게 해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 검토해 갖고 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맞춰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진짜 외교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국 쪽에서 이제 그 전후회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교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의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로 이제 공이 가장 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미국부터 시작해서 옆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앉는단 말이죠. 중국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사실은 꼽히긴 했지만은 외교 무대에서는 큰 존재감이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리를 맨날 저 끄트머리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외교관 하나가, 저 이름이 지금 생각을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외교관 하나가 끈질기게 우리 중국 인민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아냐. 사실 피해가 굉장히 큰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중국의 5번째 정도는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 결정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본국에다가 그 연락을 해가지고 최고 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세요리야.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보를 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 외교관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안 되면 몸무게 순으로 하든지. 꽤 등치가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 쫙 유쾌하게 모아놓고 사람들 마음 풀어주고 다시 중국이 당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서 결국은 5번째 자리에 앉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갖춰야 될 자질은 기본적으로 설득력, 언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케이스 스터디죠.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이머당이라는 사람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머 감각만 갖추고 있으면 전쟁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사기에는 뭐가 있죠? 유머 연예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마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원미중이면 역가의 해분이다. 말이 미묘하게 들어맞으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 정자산도 그런 외교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폐주에 대한 곡물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불과 34살 때. 이거 39살 때 오나라의 유력자인 개찰이라는 사람이 정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정자산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는 장차 정권이 정자산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40세 때 사씨가 자산을 공격했지만은 자필한 사람이 말림으로써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한번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정자산이 정치를, 국정을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자산이 정나라에 대한 개혁 정치를 주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토지개혁과 법률 공표입니다.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갔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 공표입니다. 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법 조항을. 그전에도 법이 다 있었는데 귀족들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백성들한테 안 알려줘요. 법조항을. 분명히 그 법조항 안에는 백성들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사서로의 무슨 신체적 위해를 당하거나 하면은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자기들 기득권 세력, 자기들이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공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자산이 그 법조항을 공표를 합니다. 어떻게 공표하냐 그러면 큰 우리 중국에서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세 발을 달린 솥에다가 법률 조항을 주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종 생각하면 돼요. 불교의 범종 보면은 종 겉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름도 새기고 쫙 주조를 하잖아요. 그죠? 돈 낸 사람도 쭉 명단도. 그것처럼 법률 조항을 이 세발 솥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두 개 새겨가지고 관청 문 앞에다가 딱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관청 문 앞에. 그럼 지나다니다 보면은 백성들이 어제 내가 저쪽 귀족한테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괜히.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가만 법률 조항 보니까 이게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을 공표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정자산의 역사적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령 공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는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정자산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정자산 비난하고 욕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숙형이라고 하는 정자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귀족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자산한테 항의를 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래가면서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이런 겁니다. 정자산 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왕족이다. 그런데 네 신분은 있고 백성들 편을 들면 되냐라고 숙형이 막 비난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자산이 그 사람하고 절교하면서 나는 내가 아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 나는 세상을 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라고. 이게 정자산의 법률 공표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고요.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불과 50년 이내에 모든 나라가 법령을 공표합니다. 왜? 이게 대세라는 거죠.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격렬한 경쟁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재원 확보입니다. 경제력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인구하고 경제력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로 가 있는 이유가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기를 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놓는 거죠. 못 놓기도 하고 안 놓는 거죠. 그러면 경제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권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 보통 평민들이니까. 근데 이들의 권익을 맨날 빼앗아 가지고 재산도 함부로 빼앗고 세금도 많이 매기면 누가 생산량이 늘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령 공표는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정치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가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에서는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식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물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숨어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큰 흐름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야만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집권 1년 만에 정자산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을 시킵니다. 기원전 542년 41살 때 강대국인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 객관에 담장을 허물어 버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자산이 사신을 끌고 공무를 가지고 진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수행원들의 마차를 객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차량을 여러 차량 끌고 갔는데 호텔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 그리고 가지고 온 곡물이면 뭐며 전부 다 바깥에서 한 대에서 비가 내리고 하면 다 비 맞게 생겼고 바람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산이 야, 담을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객관에 담장을 싹 허물어 버리고 차량을 마차를 집어넣습니다. 아,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담장을 허물어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죠. 군대가 막 동원돼 가지고 막 일촉즉발의 위기에 갔단 말이에요. 정자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외국의 사신이 폐주국인 진나라에 와가지고 공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대의 마차를 끌고 왔는데 이 마차에 실린 곡물이 바깥에 한 대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쏟고 다 망가지는 거, 이걸 어떡할 거냐. 이건 강대국 진나라의 체면으로 봐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냐. 손님을 이런 방식으로 접대하거나 대하게 되면 누가 곡물을 가지고 앞으로 진나라를 방문하려고 하겠냐라고 따집니다. 그 진나라 국군이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객관을 크게 확충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깁니다.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하나도 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할 얘기 합니다. 41살 때 향교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2세 때 귀족 세력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던 자석과 자남 싸움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5세 때는 조세제도 일부에서 반대를 하자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일도 벌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47살 때 법률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때부터 국정 전반을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기를 잘 파악을 해서 7년이 지난 47세 때 법률을 공표합니다. 그거를 형서라고 합니다. 또는 형정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을 우리가 형법할 때 그 형자를 썼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법률을 솥에다가 새겼다 해서 형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54살 때 국정 동반자 자치가 죽었고요. 61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대숙에게 국정을 맡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자산의 생애였고, 이 정자산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